것인가?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왕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스파르타는 신기루라는 제목으로 스파르타의 군사학교였던 아고게와 스파르타에 만연했던 동성애, 그리고 노예제도, 여성과 결혼 등 스파르타의 경제,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파르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스파르타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경제, 사회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맨 먼저 스파르타의 노예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고대 국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이런 노예가 존재했죠. 뭐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파르타의 노예는 좀 특별하고도 독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좀 뭐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별한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것이 스파르타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바로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죠. 헤라클레스는 신과 용맹의 상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렇게 용감한 것, 즉 상무 정신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정복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급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 북쪽 지방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라코니아와 그리고 또 이 산 너머에 있는 메세나 지방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도시국가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한 것이 상무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강한 정복력이 있다고 이제 보아야 될 텐데요. 결국은 스파르타는 그리스 최초의 도시국가이기도 하고 최대의 도시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한 것이죠. 근데 이걸 차지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전쟁이 거의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스파르타 사람들이 용맹하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20년 동안 치고받는 공방전을 벌였으니까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세나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를 않아요. 이제 이토메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산성을 쌓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하는 이유는 이 메세나가 바로 미케네의 후손들이었거든요. 미케네가 어떤 나라죠? 청동기 시대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그 시대에는 미케네가 지중해의 맹주로서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의 후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순순히 응할 수가 없었겠죠. 그 자부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이 용맹하니까 이거를 물리치고 이제 20년 만에 평정을 하는데, 여기가 바로 스파르타가 차지한 메서나 지방인데 꽤 윤택한 지역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워낙 치열한 전쟁을 했으니까 그 복수심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메서나인들을 모조리 다 그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이 남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스파르타 시민들한테 포도주를 따라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스파르타 시민들보다도 노예들이 월등히 크게 그려놨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 노예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다, 무서운 존재였다, 그걸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 60년 지난 후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그냥 노예들 반란도 간단치가 않은데 바로 이웃나라인 아카디아하고 아르고스가 여기에 가담을 해요. 스파르타하고 이 두 나라가 계속 각축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노예들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 옆에 있는 두 나라까지 가담을 하니까 스파르타가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죠. 거의 뭐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만큼 그런 위기에 몰리는데, 근데 또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워낙 용맹하게 싸워서 이기는데, 이때의 장면을 역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메세나 평원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였고 그 가운데를 흐르는 마브로주메나 강은 핏빛으로 물들었더라. 이 얼마나 전쟁이 참혹했으면 이런 글을 남겨놓았겠습니까? 그때 그 시인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티트르테우스라는 시인인데, 독전 시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어떤 용기를 고취시키고 상무 정신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시를 낭송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티르테우스의 동상이고요. 그가 남긴 시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그가 만약인데,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본래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키클롭스보다 힘이 세고, 그가 만약 보리아스보다 빠르고, 그가 만약 티토니오스보다도 잘생겼고, 그가 만약 마이다스보다도 부자이고,
그가 만약 아스트라다스보다도 언변이 뛰어났다 해도, 그가 만약 희왕찬란한 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만약 용감히 싸울 불굴의 투지가 없다면, 그가 만약 싸움터에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가 만약 선열과 도륙에 맞서 적에게 나서서 두 손으로 싸울 용기가 없다면, 그런 것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무 재주가 뛰어나고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용감히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기도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용감히 싸우고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또 3차 전쟁이 나중에 또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아테네의 역사하고도 그게 아주 깊이 연관이 돼 있어서 아테네 역사 공부를 할 때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전쟁이 3번이나 일어나는데, 이 3번의 전쟁뿐만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뭐 틈만 나면 노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혹독하게 다뤘거든요. 뭐 그럴수록 사람들의 반발심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노예제도, 이걸 헬롯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제도는 전 세계 어디도 없을 만큼 가혹한 노예제도였어요. 그 첫 번째는 노예가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였어요.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가 개인 소유냐 국가의 소유냐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예 개인들의 소유가 되면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학대도 일어나고 뭐 차별도 있고 뭐 멸시도 당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특히 애들이 어릴 때는 노예하고 뭐 주인 아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고, 그러면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또 주인 아들한테 구박도 당하고 뭐 그런 경우도 당하지만, 그러나 또 두 사람 사이에는 또 어떤 우정 같은 것도 싹 트잖아요. 우리가 연속국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국가 소유가 되면 완전히 이 노예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 취급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서는 노예를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아니, 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를 죽이는 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힘센 노예, 잘생긴 노예, 좀 성격이 좀 까칠하거나 좀 잘난 체하는 노예,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런 노예 제도였던 것이죠. 또 식량도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스파르타에서는 노예들이 전부 농사일을 다 하고, 이제 시민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면 생산된 농산물을 딱 반으로 나눠 가지고 반은 스파르타 시민들 주고 반은 노예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반반씩 나눴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스파르타 시민 수에 비해서 노예들이 10배 이상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당 배분되는 식량으로 따지면 노예들한테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식량이 배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스파르타 시민들이라고 해서 넉넉한 식량이 아니었거든요. 겨우 그냥 구연명할 정도였는데, 그거의 10분의 1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노예들이라는 것은 그 삶이 아니었겠죠. 뱀이 됐건 쥐가 됐건 다 잡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규정된 복장, 가죽옷인데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가죽옷이 있어요. 그냥 털도 안 뽑은 그런 가죽 걸치고 살도록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도 못 추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반란의 기운이 싹 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파르타의 노예였던 헬롯은 사람이 아닌 존재였어요. 사람 취급을 아예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몇 장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스파르타의 노예 헬롯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어느 이제 스파르타 시민이 애들 3명을 데리고 와서 뭔가 교육을 시키는 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린애 허리춤에다가 딱 고이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감지되지요. 그렇다, 저 노예 헬롯들은 저건 사람도 아니다, 저러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 취급할 필요 없다, 너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딱 아주 거만한 자세로 가소롭다 이런 표정으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스파르타 헬롯이었는데, 이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현명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죽임을 당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힘세고 용맹스러운 그런 헬롯은 여지없이 죽습니다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귀족 집안에서 자기 아들한테 무술 훈련을 시키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노예들 3명이 잡혀와 있습니다. 술을 고주망태로 먹이잖아요. 이렇게 먹여놓은 다음 무술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노예들은 여기 끌려올 땐 이미 이제 죽었구나, 이게 죽기 전에 그냥 술이나 실컷 죽게 되면 죽고 말게 되면 만다, 뭐 이런 이렇게 세념한 심령으로 와서 저 아이의 눈빛을 보십시오. 살벌하지요.
노예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의 노예들의 처지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예 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이렇게 극도로 억압을 받게 되면 그만큼 또 반발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뭐 어떤 때로는 뭐 내란 수준의 이런 전쟁도 일으키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이 노예들이 감히 우리 스파르타 시민들한테는 대들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영아 심사를 하는 장로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해서 애가 현찮은 것 같으면 가서 계곡에다 빠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아주 나중에 잘 싸울 것 같은 이런 애들만 골라서 키우는 거죠. 물론 그 수렵 채취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런 영아 살해의 나쁜 습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렵 채취 생활을 하면 하루에 20-30km씩 매일같이 옮겨 다녀야 되는데, 갓난아기가 둘이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만약 맹수가 나타나든지 또는 다른 부족의 침입을 받을 때 잘못하다가는 온 가족이 그 바람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스파르타의 영아 사례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소위 우생학적 선택이거든요. 튼튼하고 건장한 놈은 키우고 좀 부실한 놈은 다 죽여서 없애버린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영아 살해를 했다. 이런 역사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비인간적 제도가 아니었나, 혹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군사학교 아고게입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7살짜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는 모습이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7살짜리가 뭘 합니까? 이렇게 이제 끌려가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저 어른들이 입고 가는 저 망토 있죠? 저거 한 장 딸랑 줍니다. 뭐 옷도 일치 안 주고요. 담요도 없고요. 저거 한 장 딱 주고, 신발도 안 주고요. 침대도 없고 침상도 없고 침낭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러면 저 옆에 보이는 저 갈대 같은 거 있죠? 그걸 지가 스스로 비워다가 맨 땅바닥에다 깔고 거기서 잡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리죽 있죠? 돼지 선지피 넣고 끓인, 그야말로 냄새하고 뭐 마시고 뭐고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아주 악명 높은 음식이 바로 스파르타의 검은 기리죽인데, 이제 그거를 먹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어른들이 안 해요. 또래 중에서 제일 힘세고 싸움 잘하는 애를 골라가지고 걔한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훨씬 더 어른이 하는 것보다 잔인해지거든요. 그리고 훈육을 담당하는 것은 상급생들입니다. 이 상급생들이 훈육을 하면 어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읽다 보니까 영국 사립학교에서 이제 훈육을 상급생한테 시켜놨더니, 그 상급생들이 심지어 고문실을 만들어 놓고 하급생들을 고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닐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 선생님은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상급생은 무서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식 교육, 군사학교 아고게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혹독하고 엄하게 교육을 시켜야 싸움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우는 그런 용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꼭 여성들도 같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물론 아고게에 입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은 여성들도 몸을 단련해야만 건장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교육시키는 것은 각종 무술, 체력 단련 이런 걸 시킵니다. 또 무슨 일종의 이제 문학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그냥 문학 교육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독전시 있죠. 그런 시, 소위 이제 정운 교육인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외우는 것을 문학 교육이라고. 노래도 배웠다고 하는데 노래도 결국은 군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것은 오로지 싸우는 것만을 가리킵니다. 오로지 싸우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제 스파르타 교육이었다. 기아와 육체적 고통 또한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불리 절대 먹이지 않고, 한 일화에 따르면 어떤 애가 그 배고플 때 먹으려고 족제비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 그 망토에다가 숨겼어요. 그런데 이 족제비가 살금살금 내려가가지고 고추를 잘라 먹는 바람에 불구가 됐다. 좀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반쯤은 굶기다시피 했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참아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스파르타 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과정이 또 남아 있는데,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이 타이게토스 산, 적은 산이 아니고요, 2,600m니까 백두산 정도 거의 맞먹는 산 아닙니까? 그 산속 깊은 곳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냥 단지 그 단검 한 자루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나오라고 하면은 살아나와야 되는데 보통 한 일주일쯤 걸린다고 그래요. 거기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살아남게 해서 나오는데 그 나온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과제가 주어지는데 바로 이겁니다. 노예의 목을 하나 잘라와야 돼요. 그래서 건장한 노예의 목을 잘라오면 좀 칭찬을 듣고요. 비실비실하는 노예의 목을 잘라오면 그것은 이제 질책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야말로 비인간적 교육이라고밖에는 달리 이제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근대에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스파르타식 교육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예, 그분이 기록해 놓은 기록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금수가 아니라 문명인의 유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금수가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한 가지만 집중하고 다른 면을 무시하는 스파르타인들은 인간을 전쟁하는 기계로 만들었고 국가 생활의 일면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그 면에서조차도 열등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아주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싸우는 것 하나만을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결국은 그 싸우는 것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린 건데 저도 여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스파르타 여성과 결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의 동상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거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스파르타는 여권이 신장된 사회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남아 있더라고요. 좀 희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겉만 알아서 그런 거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속삭이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속삭이고 하는 것은 용맹한 전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가서 납치해 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납치에다가 결혼을 하는데 그럼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신부감을 잡아다가 머리를 팍팍 깎습니다. 남자처럼 옷을 발가벗겨 가지고 방 한가운데다 덩그머니 앉혀놓고 그 담요로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한밤중에 살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체력을 너무 소진할까 봐 그랬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스파르타의 아고게에서는요. 동성애를 강조했거든요. 18살 정도 되면은 24살이 넘은 상급자를 소개해가지고 동성애 짝을 만들어줘서 같이 이제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4살이 되면 18살짜리를 새로 또 붙여줘서 동성애 짝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동성애가 만연했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성애에 길들여진 신랑이 첫날 밤을 지낼 때 좀 심리적 부담이 좀 줄어들으라고 이렇게 신부를 완전히 남자처럼 머리를 팍팍 깎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혼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눈에 띄기 전에 집을 살며시 빠져나와서 아곡의 병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가서 동성애 파트너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살가만히 밤중에 담 넘어 들어가 가지고 볼일을 보고 가야 돼요. 그것도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그것도 사람들한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스파르타의 제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정을 완전히 해체했구나. 가정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식사를 가족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시시티아라고 그래서 공동식당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한 15명씩 모아가지고 남자들끼리는 남자들끼리 식사를 하고요. 또 여자들도 7살이 안 된 어린애가 있는 여자들 빼고는 나머지는 또 다 공동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공평해진다고도 믿었고 또 이렇게 자기 용사들끼리 항상 침식을 같이 해야만 서로가 단결력이 강화되고 전쟁터에서 그 동성애 파트너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용감히 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야말로 비인간적 제도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이켜 본다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뭐 이런 얘기를 뭐 꺼낼 여지조차 없고요. 또 스파르타에서는 여성들이 죽으면 비석을 세워주기도 하거든요. 이걸 보고도 아 이거 여권이 신장된 사회의 징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게 모든 여성한테 비석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내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성한테만 비석을 세워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스파르타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튼튼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기계 취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해가 안 되는 다음 장면 하나 떠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한테 방패를 건네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 방패를 들고 오거나 이 위에 누워서 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이 방패를 들고 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바에는 죽어가지고 이 위에 누워서 와라. 이런 얘기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도저히 이 얘기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스파르타에서는 사회적 제도가 있고 압력이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만 그 어머니의 본심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속이 미어졌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얘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돌아오거라. 나중에 돌아와서 아무리 네가 수모를 당하더라도 나는 널 욕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살아서만 돌아오기만 해라. 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렇게 어머니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하도록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스파르타의 비인간성을 저는 여실히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의 경제제도 조금 보겠습니다. 뭐 경제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스파르타는 노예들을 시켜서 농사를 짓는 것이 전부입니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노예들이 다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수확물을 똑같이 이제 분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토지를 국유화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처음에는 노예들을 시켜서 대리 경작한 다음에 자기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각자가 가져가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불공평해진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똑같이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땅을 골고루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경제권을 빼앗고 똑같이 나눠주니까 결국은 토지를 국유화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건 사유재산을 결과적으로 부인한 것이죠. 근데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의 원천이거든요. 이거를 부인하니까 결국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스파르타의 경제 실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화폐 사용을 억제했어요. 그래서 금화와 은화는 절대 사용 못하게 하고 철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좀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황소 한 마리를 살려고 그러면 이 철화폐를 황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야 됐다. 뭐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가 이게 발달할 수가 없죠. 화폐가 없이 어떻게 경제가 발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급자족의 폐쇄 경제로 전락하고 말게 되고 그야말로 산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자유가 박탈되게 되면 문화가 융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는 데서 어떻게 문화와 문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파르타에 가서는 어떤 문화유산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뭐 일부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아주 극히 드물고 물론 이제 뭐 고고학 박물관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정말 뭐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초라고 하다고 할까요? 뭐 방이 한 서너 네 개인가 몇 개쯤 있는데 이렇게 유물로 별로 전시되기 없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이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라코노필리아.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라코노필리아라는 이 단어까지 있었으니까요. 요 그림도 바로 이제 그 뉴른버그라고 하는 1493년도 펼쳐난 백과사전에 실려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바로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에 크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건물이 없었거든요. 이런 게 고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키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테네 사람인데 귀족정을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귀족정을 하니까 자기도 스파르타와 같은 귀족정을 하기 위해서는 는지는 몰라도 스파르타에 대한 여러 가지 찬양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람이 의외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 소크라테스도 이 스파르타에 대한 은연중에 찬양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았어요. 계자들 중에는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는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인들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거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이거 스파르타의 귀족정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차라리 귀족정이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기류 속에서 이런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하는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죠. 이 사람이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리스 철학을 얘기할 때 제가 또 별도 한 강좌를 하겠습니다만 국가론이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 합리적 이상에서 국가라는 제도를 한번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봤다는데 그런 합리적 이성주의에 기초했다는데 이제 그 의의가 있습니다만 그 플라톤 국가론에 들어가 보면 저는 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고 어떻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은연중에 또 이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아곡에 대한 평가에서처럼 아주 냉철하게 혹독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때로는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스파르타를 찬양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크세노폰입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었는데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패망을 하니까 먹고 살 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 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페르시아로 용병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그 왕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간 그 대가도 받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야 되는데 아테네로 되돌아오지 않고 스파르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하고 친교도 맺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도 하고 역사책을 쓰는데도 그 역사책이 아테네 입장에서 쓴 역사책이 아니고 스파르타 입장에서 쓴 역사책입니다. 이 사람은 또 그 두 아들을 스파르타 아고게로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불러들인 거죠. 자기가 그때 스파르타에 살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뭐 스파르타에 기화한 사람이라고 봐도 뭐 다름이 없는데요. 이 사람은 특히 스파르타의 동성애 제도에 대해서 아주 극구 변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변명은 스파르타의 동성애는 육체적 사랑이 아니었다. 플라톤적인 정신적 사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없고 수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렇게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라코노필리아의 가장 표본적인 인물이었던 것인데요. 이런 기류가 이게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근대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영국 분이신데 이분은 캔터베리 주교였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헌법주의자예요. 영국의 그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이도록 그 마그나 카르타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서 획한 공을 세웠던 이런 양반인데 스파르타를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상한 국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용감히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점만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스파르타를 찬양을 하는데 특히 장기간 안정된 체제를 유지한 것은 이게 국가의 미덕이고 국가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스파르타가 이제 600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아가 속해 있었던 그 피렌체는 망하잖아요. 망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는가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게 국가가 어떤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미덕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면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스파르타를 찬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한 사람은 바로 이제 루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연주의 철학을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엄격한 분위기에서 사는 스파르타가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역시 다른 면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한 일면만 보고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프랑스 사람 프랑슈아 올리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책 속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에 대한 찬사를 포함하여 스파르타에 대한 모든 기록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환상에 의해 쓰진 신기루일 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뭐 이 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을 뒷받침하는 말을 또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버틀란드 러셀인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20세기 인류가 낳은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그 얘기에 뒷받침이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승리한 것이고
신화적 상상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탄생시켰다. 스파르타가 아테네한테 승리한 건 그건 사실이다. 나머지는 신화적 상상, 신기루에 불과한 얘기다. 플라톤이 뭐 이상국가를 써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신화적 상상, 신기루에 불과하다. 아까 그 책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뭐 저 생각도 거기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이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결국 이에 따라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상무 정신을 끔찍하게 강조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상무 정신을 바탕으로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었던 300년의 암흑기,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은 생존조차 쉽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리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라코니아와 메사니아를 차지해서 그리스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도시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은 저는 뭐 높이 평가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스파르타의 초석을 다닌 리크로고스가 있었고 그 이 리크로고스는 바로 아폴론이 내린 계시를 따라서 헌법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 바로 아폴론이 강조한 것은 바로 권위와 질서, 절제와 중용이었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스파르타가 단단한 귀족종의 나라를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비문명적 국가가 되었던 것인데요. 바로 군사학교 아고게가 그랬죠. 7살짜리를 군대에 데려다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오로지 싸우는 훈련만 하고 비인간적 그런 교육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을 완전히 해체해버렸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스파르타의 뒷덜미를 잡게 됩니다. 한 3만 명에 달했던 아테네 시민의 숫자가 점점 들어져 가지고 3천 명까지 줄어들게 되니까 나라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게 되죠. 그것도 한 가지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부인했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문명이 싹트거나 어떤 문명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가 가지는 한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스파르타는 변화와 혁신이 거세된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폴론이 내린 계시 때문이기도 한데요. 합리적 이성, 권위와 질서와 절제와 중용에 경도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 이성, 권위와 질서, 절제와 중용 이건 한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자유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한테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창조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결국 스파르타는 자유의지와 창조성이 박탈된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파르타라는 사회는 군사 공동 사회였고 싸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군국주의 군사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자면 나중에는 그 싸우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스파르타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0번째 시간으로 고대의 그리스 왜 거기에는 왜 왕이 없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참주정의 출현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